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국어 강의를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제 6부에서 또 만납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해설 강의 전체의 마지막이자 또 문학에서 또 제일 어려웠던 세트인 갈래복합 세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우리 아시겠지만 전체 7개 작품 가운데 4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6부에서 다룰 작품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2개의 작품만 연계 출제가 된 거예요. 나머지 3개가 즉 갈래복합에서 나와 다 그리고 현대시에서 나 이렇게 3개가 바로 이번 시간에 다룰 작품들이 이제 연계가 아니었던 작품인 거죠. 이른바 낯선 작품.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글이었다는 인상은 줍니다. 따라서 지문은요 연계도 뚜렷했는데다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학이 어떤 학생들은 아마 이번 수능에서 독서보다 더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녹록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보기에 심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세트들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예비 수험생이라면 그런 문제들을 걸려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공을 길러야 하는지를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복합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가의 정철의 3인곡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54쪽에서 여러분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제가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제 2강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관동별곡이 한번 나왔는데 정철의 3인곡이 또 6월 모평에 나왔던 작가가 또 본수능에 나올까? 이런 점 때문에 사실 3인곡을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올 수도 있어. 워낙에 정철 유명한 한국 문학에 정말 빠질 수 없는 대표작.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 시험에 나와도 만약에 이게 내년에 또 나온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작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루었던 게 또 적중을 한 것이 저는 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원활하게 현대어로 쭉쭉쭉 해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따라서 생겨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한생연분이며,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 나와 임 사이의 관계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그래서 하늘이 뭐를 이리겠는가.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연분. 내가 생겨날 때부터 임을 따라서 생겨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이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세요. 요거는 지금 이 작품 알겠습니다만 왜 임과 헤어져서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여인의 목소리, 여기에다가 이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의탁한 그런 정철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둘이서 한창 두 사람의 사랑이 물을 익어서 한창 좋을 때, 나는 젊어 있고 님은 나를 원통 사랑해 주시고 이 마음 이 사랑을 견줄 때가, 비교할 때가 전혀 없을 그 당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원했다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면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이게 그러질 못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평가원이요, 지금 과거에도 그런 예들을 제가 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노여라는 게 문제에서 말이에요 38번 문제 1번 선지에 사용됐죠. 요거 뜻풀이를요 제 기억에 수능 특강 문학에서는 요걸 전혀라는 뜻을 줬던 것 같아. 저도 당연히 그 해설에서는 이 강의 해설하면서 이제 작품 해설할 때 가르쳤고요. 3인곡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문학 시간에 2학년 때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전혀 없다라는, 노여가 전혀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근데 자, 일단 수능 특강의 연계를 얘기해 봅시다. 그럴 때 각주로 줬던 낱말 뜻을 연계 출제를 하면서는 이렇게 그냥 빼버리는 거야. 여기 지금 가에서 각주로 낱말 뜻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연계 대상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각주를 철저한 학습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각주를 빼버리는 거지. 뜻풀이를 안 줘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비 수험생의 경우 그렇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 이것만 보면 모르니까 그렇다는 사실에 대한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즉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낱말뜻 하나하나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지문 자체는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읽어봤지만 그 낱말 뜻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평생의 원하기를 한데 내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자 했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 거지, 그죠? 아까 이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헤어져서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더대 어찌하여 하계에 나려오니. 그랬어요. 이제 뒤에 문제 나오는데 아시죠? 광안전이라는 건 사실은 천상세계의 공간이에요. 그런 궁전입니다. 이 하계라는 건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초월계고 이건 인간계야,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39번 문제에서 천상의 시간, 지상의 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을 때가 요런 때인데, 좋았던 때, 그때는 천상의 시간에 속하는 시간이었겠죠. 근데 지금 하계에 내려왔다는 것은 인간계로 내려와서 지금 이미 계신 곳은 광안전 여전히. 근데 나는 인간의 세상에 하계에 내려온 거야. 그럼 이건 지상의 시간이지.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별 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 뭐 알겠지만 여기 광안전이라는 거는 임금님이 계신 궁궐, 한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때 이제 정철이 벼슬을 하면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실 때의 이야기고, 이거는 전라남도 창평에 자기가 은거하고 있을 때, 고향 땅에 내려왔을 때 그 하계는 거기를 직접적으로는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작품의 창작 배경 맥락을 고려할 때에는요. 자, 그렇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보다 심화된 보기에 39번 문제 보기를 만들었으니 천상의 시간, 지상의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을 줘가지고 그걸로 이 작품을 이해해보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올 적에 빗은 머리 내려올 때 여기에 광안전에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다가 뭐 어느 사이에 어쩌다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어. 올 적에 빗은 머리가 흐트러진 지가 3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봐요. 여기 이제 문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3년 전에 빗었던 머리가 이제 흐트러진 지가 3년이야. 그러면 이때 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엊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3년 전인가 보네요. 그쵸?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주 가까운 과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때일 텐데,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때일 텐데 실제로는 3년이 흘렀어. 그죠? 연지분 있다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꾸미고 단장을 하겠는가. 마음에 맺힌 서름 첩첩이 쌓여 있어.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자,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떨어지느니 눈물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꾸에 의해서 리드미컬한 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심정이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슬픔의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 곧 끝나. 멀지 않아. 근데 시름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한데 내 목숨은 한계가 있는데 시름은, 걱정, 근심은, 시름은, 슬픔은 끝도 없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건 인생과 시름을 대비함으로써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지.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그러면 자, 무심한 세월, 야속한 세월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빨리 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구나. 그러면 생각해봐. 물 흐르듯 세월이 막 흘러가면 인생은 유한하니까 곧 인생은 끝나게 될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어떤 채로 인생이 끝날 것이 두려운 거야? 임을 다시 재회하지 못한 채로. 이해됐나요? 자,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자, 염량이라는 건 요 염은 더위고요, 량은 서늘함, 추위 같은 거야. 그럼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온다는 건 뭐예요? 더위와 추위, 즉 여름과 겨울, 즉 계절의 순환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가는가 싶었으면 바로 또 온다는 거죠. 그죠? 계절의 순환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얘기는 사실 세월이,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한다는 것에 뭐 보완 설명이랄까요? 상세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설명한 겁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거 서사라고 공부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본사에 들어와서 먼저 춘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춘하, 추동으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니까요. 동풍이 건듯 불어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이 동풍이라는 게 보통 이제 봄바람을 얘기하잖아요. 창밖에 심은 매화가 있어요. 근데 매화, 여러분 매란 국죽 아시죠? 그 매화는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적설을 헤쳐내서 동풍이 건드 불긴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봄이 왔다고는 얘기하기 힘든 아주 이른 봄에 피어나는 꽃이니까 매화가 얼마나 지조와 절개의 꽃이냔 말이야. 그렇죠? 자,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 냉담한데, 가뜩이나 서늘한데 추운데 짙은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추니? 즉, 봐요. 이 매화가 피었는데 사실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매화를 얘기할 때요. 매화의 최고는 뭐냐면 설중매야.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가 최고죠. 지조와 절개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매화를 얘기할 때는요. 동양의 문학적 전통화에서 항상 매화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짙은 향기야. 암향, 그윽한 향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냐면 황혼과 달 얘기를 맨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더 직감을 할 수 있겠지만 눈이 완전히 녹지 않은 아주 아직 추운 때에 매화가 피었는데 그 짙은 향기가 쫙 그윽하게 이렇게 퍼지는데 말이에요. 그 냄새가 야 매화의 향기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달이 떠가지고 그걸 비추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 지조와 절개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이런 게. 자, 베갯머리에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면 그 황혼의 달빛이 비치는 그 상황에 그걸 보면서 님인가 아닌가? 님이 나를 찾아온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막 이렇게 반가운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죠. 님이 너를 보고 너가 뭐예요? 매화지 그죠? 너를 보고 어떻단 여기실꼬 이랬습니다. 어떻다고 여기실꼬? 매화를 내가 꺾어가지고 임한테 보내면 이미 딱 그걸 보고 매화네 예쁘다 그냥 그러고 그냥 어디다 꽂아 놓을 것이냐 그 아이 생각나는군. 그 아이가 나에게 이걸 보냈군. 매화처럼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고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인가 보군. 이런 생각을 할지 아닐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자, 가를 공부했고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이다 보니까 연계 6월 달에 관동별곡과 마찬가지로 3인국 역시 언제 시험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한국 문학의 대표작 또 수능 특강의 연계였습니다. 나로 갑니다. 나는요 이제 낯선 작품이죠. 그죠? 신흠의 시조가 나오는데요.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해란 해경에 낙엽은 무스일고 어지버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어렵나요? 안 어렵죠. 왜? 선생님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 그런 사람 이해해. 근데 사실 극고난도의 지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는 읽어내야지. 봅니다. 창밖에 워석버석 하는 무슨 소리가 나. 이건 의성어겠죠. 그죠? 무슨 버석버석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더니 님이신가 일어나 보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요 한 행만으로도 초장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 뭐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을 안 해본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걸로 얘기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 치킨을 시켜놨어. 그런데 치킨이 배달 올 때가 됐는데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 치킨인가 보다. 이런 마음 같은 거야. 그죠? 너무 이 시의 품격을 너무 낮게 끌어내렸나 보다. 아니에요. 선생님 치킨 낮은 경지라뇨.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택배를 시켜놨어. 내 택배인가 보다. 무슨 소리만 나도. 그런 거 같은 거야. 창문 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데 님이신가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란 해경에 낙엽은 무수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란 해경이라는 게 뭐라고? 난초핀 지름길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난초핀 지름길이 창 밖에 있는 어떤 길에 대한 진술이겠죠? 거기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럼 워석버석 소리가 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고 뭐였어요? 낙엽 소리였네. 그럼 난 착각한 거네. 그죠? 근데 이 착각은 어디에서 비롯됐나요?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그리움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죠? 치킨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이 착각하게 만들듯이 그런 거네요. 자, 어지버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라는 게 뭐야? 애간장 끊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간장이 끊어질까 하노라라는 게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이 화자의 정서를 진술한 거죠. 이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라고 할 때 이 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은 어디에서 비롯됐다?
간절한 임에 대한 그리움. 그 얘기입니다. 뭐 이게 어렵나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 듣고 착각하고 이러는 것 같은 것들은 이제 고전시가 다른 작품들에서도 왕왕 만나게 되는 작중 상황입니다. 자, 나까지 읽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로 갑니다. 다에는 유본학의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라고 했는데, 유본학은요 영조 때의 문인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예전에 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여기가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집은 저작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생각해봐요. 저작거리에 가까워. 그래서 소란스러운 거죠. 그럼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볏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만했다. 이것도 봐요.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체로 이렇게 그 지프로 지붕인 것 같은 그런 집이야. 작은 한 방 한 칸짜리 독립 건물 같은 그런 겁니다. 그 초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볏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만했어. 그럼 봐. 소란스러웠던 것과 달리 그윽하고 조용해졌네. 이제 그 길갓집이, 그죠?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더워. 됐죠? 이게 이제 선후 관계라든지 인과관계 같은 걸 잘 따라오면서 읽으면 돼요. 상황이 이해 잘 됐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라는 말을 집에다 붙이는 이름으로 정해가지고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두고 위안을 삼았다. 와, 멋지다. 자, 그윽하고 조용해진 건 좋았어. 그런데 너무 더웠거든. 그래서 장점은 조용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더운 건데, 장점인 고요함이 단점인 더위를 이긴다라고 정신승리지 뭐, 그죠? 자, 그렇게 그윽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집에 이름을 지어서 편액을 만들어가지고 탁 걸어놓고 이렇게 위안을 삼았던 거죠. 여기는 물론 덥긴 하지만 고요한 게 장점이고, 결국 그 고요함은 더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깊은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말을,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멋진 말이다.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옛날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인식, 깊이 있는 인식들을 보여준다고. 이 옛 글이 참 멋있는 거예요.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몸이 고요하다는 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편안하게 얌전하게 막 격렬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고요함만을 얘기하는 거야. 약간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까요? 근데 봐요,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어떤가 하면 천하 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춰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는 이런 거죠. 몸이 고요하다는 건 그냥 조용히 움직이고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 같은 것을 의미할 뿐이지만, 마음이 고요하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말로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운 날씨, 시원한 날씨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몸의 고요함보다 이 필자가 마음의 고요함을 더 높은 경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됐죠?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자, 여기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있을 때 이 집에다가 당호로 붙인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이 고요함은 여기 얘기했죠?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됐죠? 자기가 추구하는 건 지금 이 집의 편액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집의 이름은, 길갓집의 그 집의 이름은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자기의 어떤 자세나 태도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집에서 20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옛날에 살던 집 괜히 가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사 온 다음에.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콸콸콸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굉장히 낭만적인 묘사, 서정적인 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정이 많이 든 집인 거죠, 이 집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이 옛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이렇게 정이 담뿍 들어있는 묘사가 여기 제시가 됐습니다. 중략이 있고요.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이 집이죠, 여기
어디라 그랬나? 지역 이름이 장흥방의 길갓집.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라는 얘기는 여러분 알죠? 이런 말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겠구나. 선친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친께서 승령전에 봉직하실 때라 근무하시던 때라서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검은고를 들었으니 우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랬어요. 우중영의 옛일이 무언가, 그래서 왜 비슷하다고 하는가 라는 걸 각주로 줬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나? 우중영의 옛일은 당나라 때 문신 우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 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옛날 추억, 그 집에 살던 때의 이야기가 요 이야기와 비슷하단 말이야. 뭐야?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함께 학문과 예술을 논하던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런 공부도 시키고, 근데 공부시키는 게 그냥 단순히 과거 급제시키기 위한 그 학습의 차원이라기보다 되게 교양을 쌓는 품위 있는 대화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이게 또 이제 양반 가문에서의 부자간의 정을 나누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잊을 수 없다 그랬어.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라 그랬습니다. 야, 이게 진짜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절절한 아픔의 심정이 여기에는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세요. 이 글, 지금 이 고전 수필은요, 집에 대한 그리움을, 기억을 매개로 해가지고 아버지, 선친과 또 형제들, 그 함께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럼 봐요. 가도, 나도, 다도 전부 그리움을 중심 정서로 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경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릇은 새 것을 찾고 사람은 옛사람을 찾는다 라고 했다. 집 역시 이거 봐요. 여기 이 부분 참 감탄할 만합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해요. 집도 그릇처럼 뭔가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을 찾는 것이어야 되네. 집도 이쪽에 들어가야 되네. 서경에 따르면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자, 여기에 담겨있는 이 사고가 눈에 보이십니까? 서경의 저 옛 경전에 따르면 그릇은 새 것을 찾아야 돼. 사람은 옛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고 할 때 집이란 건 그럼 뭐냐? 그릇의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그릇처럼, 더군다나 집도 뭔가를 담는 것이고 그릇도 뭔가를 담는 것이니까 새 것을 막 찾아야 되는 그쪽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까운 거지, 집은. 이런 논리적인 전개, 이 안에 깊은 사유의 어떤 흔적이 담겨 있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보여준다고. 자, 집이 사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 전개가 있은 후에, 그러니 사람은 옛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옛 집을 그리워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냔 말이야. 멋지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함으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진 않다. 이런 말 안 해도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인간사가 벌써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인간사가 하도 급변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자기의 삶의 조건들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데, 이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표현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슬픔의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다고?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러니까 봐,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기 때문에 이 집을, 그 그리움의 대상인 이 옛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 거야.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 쌓이겠지. 왜? 이제 이런 건 아마 여기 문면에 드러나 있진 않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게, 자, 그 그리움이 가득한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만지는 문고리 하나, 신발 벗는 돛돌 하나마다 전부 아버지 생각이 날 테고,
형제들 생각이 날 테고 돌아올 수 없는 어린 시절 생각이 날 테고 그러면 그런 것에 닿을 때마다 슬픔이 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마땅히 임원의 집 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에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그 옛집 말고 이제 더 깊은 산림 속에다가 산 속에다가 집터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어 그 다음에 그 아까 붙였던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고 했던 그 편액을 걸어 가지고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잊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그 집에 살 것은 아니지만 그 집에서 지녔던 뜻이라는 건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해. 그러니까 사물에 직접 닿지는 않겠지만 그 사물이 나에게 그리움을 주는 이유, 그때 지녔던 뜻은 여전히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기다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합니다. 이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기 임원이라는 말이 산림이라고 했으니까 깊은 산 속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거기에다가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는 편액을 거기다 지어서 써가지고 붙이겠다고? 야, 거기가 이미 고요한 곳이야. 거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안 사는 곳이라고. 거기 그렇게 조용한 데다가 굳이 그 고요한 곳에다가 고요함을 숭상하는 듯한 말을 굳이 써놓을 필요 있겠어? 그냥 그거 군더더기 아닌가? 불필요한 편액 아니겠니? 불필요한 집의 어떤 의미나 지향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 같은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른다.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지. 원래 여기는 주변이 다 고요해, 내 말대로. 그렇지만 여기에 또 고요함을 더한다면, 내가 이런 편액을 걸고 그 뜻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라네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너무 멋지다. 옛글이 지닌 참 맛이 느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제가 미리 끌어다가 설명을 하자면 문제에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 40번 문제에서 내적 고요, 외적 고요 그런 얘기 하죠. 여기에 고요를 내적 고요와 외적 고요로 얘기한다면 말하자면 아까 나왔던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고요한 게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거기 보세요. 몸이 고요한 사람은 어쩌고 했던 그 이 문단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외적 고요에 해당하겠죠. 마음의 심리적인 평안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게 내적 고요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고요만이 아니고 진짜로 아무 소리가 없는 침묵, 고요 이런 건 외적 고요야. 물리적 고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가치로서의, 지향점으로서의, 내적인 가치로서의 고요를 얘기한다면 그건 봐요. 이게 여기서 고요한데 또 고요한이라는 말을 이건 외적 고요, 이건 내적 고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따가 미리 40번 문제 보기에서 좀 심화된 내용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미리 끌어다가 지문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가의 노여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노여는요 전혀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라 했어? 이 마음, 이 사랑을 견줄 때가 전혀 없다 할 때 전혀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다라는 수식어, 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종장에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할 때 다란 말이에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기에 일부러 이런 틀린 말을 갖다 놨는데 여기에 무슨 원망이 있나요? 가에 나에 어디에 원망이 있냔 말이야. 임에 대한 원망이 어디 있어요? 임은 지금 가에서도 나에서도 간절한 그리움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일부러 집어넣는 거 오답이라고 손을 들고 있는 거지. 난 오답이에요. 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을 넘어가면 안 돼. 가의 하난고야와 나의 하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한번 볼까? 가에서의 하난고야는 어디 있는가 하면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고야. 그 다음에 나에서의 하노라는 다 그칠까 하노라예요. 근데 이게 의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애간장이 끊어질까 하노라가 어떻게 자기의 의지입니까? 그 다음에 세월이 물
흐르는 듯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가 어떻게 의지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죠? 가의 매화와 나의 해라는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해 나타낸 것이다. 자, 매화는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 거가 있다는 것은 의인화한 거고요. 그 자연물이 왜 자기하고 동일시되는 걸로 생각하는가 하면 지조와 절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매화를 꺾어내서 그 가지를 임한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매화거든요. 근데 나의 해라는 뭐예요? 거기 해란이 해란 해경할 때 해란 보니까 뭐야? 난초야. 그러면 이건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이 의인화된 게 아니죠. 의인화도 아닐 뿐더러 화자와 동일시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창 밖에 낙엽 떨어져 있던 그 길에 피어있는 꽃 얘긴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의 무사일고와 나의 무스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거래요. 생각해 봅시다. 가의 무사일고는요. 매화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왔죠. 가뜩 냉담한데 암양은 무사일고 이랬어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싸늘한 날씨인데 짙은 향기는 무슨 일인가 라는 건요. 글쎄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됐다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이라는 걸 맞다고 전제로 하면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했다는 건 여기에는 해당될 수 있겠다. 그죠? 그윽한 향기가 탁 맡아졌을 때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나의 무스일고는요. 보세요. 중장인데요. 해란 해경의 낙엽은 무슨 일인가 라는 건데요. 그때 그 낙엽은 무슨 일인가는 자기가 위에서 속았던 워석버석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그걸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까지는 뭐 맞다 치고 반가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지.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답 찾았네. 5번이지 뭐.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자, 팩트 체크가 여기 두 군데인데요.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그게 독백적 어조인지 말투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은 너무나 맞아. 당연해. 왜? 여기에 맥락을 물론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도 나도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을 가진 시라는 건 우리가 다 봤거든. 맞는데 혹시나 몰라서 봅니다. 가의 님이신가 끝에 셋째 줄은요.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면 그게 님인가 아닌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어쨌든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걸 님이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 같은 거잖아. 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이야. 자, 그 다음에 나의 님이신가는 어디 있나 보세요. 자, 창밖에 어석버석 님이신가 잃어보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치킨 기다릴 때처럼 치킨인가? 님이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뭐예요?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얘기한 거. 물론 당연히 이 두 노래 다 누구한테 뭐 임한테 직접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독백적인 말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지. 따라서 5번을 답으로 고르는 것은 과히 어렵지는 않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복잡한 판단의 요소들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한 학생도 너무 자책하지는 말자. 39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봅시다.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천상에서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광한전에 있을 때의 시간이에요. 임과 함께 잘 지내던 때고요. 헤어지기 전입니다. 지상의 시간은 지금 하계로 내려와서의 시간이고요. 지문에서 얘기했었죠. 슬픔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간절한 그리움의 시간이에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고요. 자,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영원할 줄 알았던 그런 좋았던 시절인 거죠. 이러한 시간적 질서가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합니다. 왜? 여기는 지상과 달랐던 때니까 그때에 대한 기억은 얼마나 그런 사랑이 영원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힘겨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봐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힘겨움을 드러낸다. 되게 어려운 보기예요. 몇 줄 안 되지만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으로 시간을 이원화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적 질서가 지상으로 내려온 화자에게 그 천상에서의 영원한
지속될 것 같던 그 사랑과 대비되기 때문에 여기가 슬픔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해서 심경을 드러낸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선지를 만들었어. 생각해 봅시다.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자, 처음에 연분하고 하늘이 이렇게 그 굵은 글씨로 표시된 둘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생 연분이며 한알 모랄 일이런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연분, 임과 나와 사이의 이 인연과 이 연분은 하늘이 모를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데 하늘은 뭐예요? 초월적인 대상, 인간에게는 지배적인 질서, 조물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하늘과 연결지어진다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여기 지상의 시간처럼 헤어져 있는 사랑이 깨진 상황 말고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니 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임과의 연분이 하늘이 맺어준 것이다. 우리는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이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인식이 여기에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지요. 2번 갑니다. 젊어 있고 늙어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때 젊어 있고 그때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괴신이 할 때 뭐야? 나는 젊어 있었어. 젊었고 임은 나를 사랑했었단 말이야. 이건 천상의 시간이었죠. 근데 늙어서 어찌된 일인지 늙어가지고 혼자 홀로 두고 외롭게 왜 이렇게 지내는가에 대한 탄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된 슬픔의 상황이 여기에서 이리로 온 거네요. 그죠? 자,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아까 제가 지문 읽을 때 얘기했었습니다만 머리를 빗은 지 흐트러진 지가 그래서 빗었던 머리가 흐트러진 지가 3년이 됐다는 것은 엊그제 광안전이죠. 광안전에서 임을 모시고 있었던 그 기억을 엊그제라고 얘기했던 것은 봐요. 여기에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상의 물리적 시간은 3년이 지났지만 그걸 심리적으로 압축해가지고 엊그제라고 느끼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럼 봐요. 임과 함께 있었던 시간, 우리가 헤어지게 된 이후의 시간이 벌써 3년이나 흘렀어. 그게 지상에서의 물리적인 시간이야. 근데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걸 3년이라는 시간을 며칠로 인식하는 압축적인 표현, 인식과 표현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야. 됐죠? 이거 되게 심도 있는 보기와 선지들입니다. 4번. 인생은 유한과 무심한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맞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인생은 곧 끝나. 죽을 건데? 근데 무심한 세월은 어때요? 막 물 흐르듯 흘러버려. 빨리 흘러간다고. 그러면 세월이 빨리 흐르면 유한한 인생은 곧 머지않아 끝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빠른 속도로. 그 소망이라는 건 뭔데? 임을 만나는, 제외하는 소망이죠. 그럼 봐. 임을 제외하지 못한 채로,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로 인생이 그 유한한 인생이 끝나버리게 될 거라는 불안한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됐죠? 염량이 가난 듯 고태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 자, 아까 우리 지문 독해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더위와 추위가 가는 듯 고쳐온다는 건 무슨 의미였어요? 더위와 추위가 가는 듯 또다시 와. 가는가 했더니 금방 와. 그게 뭐야? 세월이 엄청 빨리 흐른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오케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속도가 물리적 시간의 흐름보다 심리적으로는 그게 더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그런 식의 진술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기에 의한 진술로 얘기를 할 수 있지. 보기에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했다. 근데 그 변형이 지연하는 변형은 아닐 거라고. 반대겠지. 그죠?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골라야죠. 자, 이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되게 깊이 있는 문제고요. 보기가 그래서 깊이 있는 보기라는 것을 제가 아까 여기 총평에서도 또 덜 라이브에서도 키워드로 삼았던 거예요. 문학
요번에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되게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지문 작품 연계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여러분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자, 40번 갑니다. 40번 또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점 달고 있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고요, 그냥 사일런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야? 내적 고요는 심리적으로 평온한 상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 그걸 얘기한다니까? 심리적 고요. 자, 그럴 때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또 나의 다에서 나에 대한 얘기는요. 나가 아까 뭐였어요? 고요했으니까, 그죠? 외적으로 고요했으니까 바깥에서 워석버석하는 소리만 들렸는데도 그 소리가 들렸겠지. 님이신가?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고요함의 측면에서 외적으로는 고요한 상황이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고요하지 않은 상황이지. 임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요.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그쵸? 거기에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있다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뭐 이미 고요한데 그 지금 고요함에 편액을 거는 것은 뭐 군더더기가 아니냐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고요함에 또 고요함을 더하니 이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다 막 이렇게 하고요. 그죠?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 그쵸? 심리적인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자, 요걸 가지고 선지를 만들었는데요. 봅시다.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 즉 주변이 조용했으니까 그 워석버석하는 소리도 들렸다. 딩동댕. 엮어서 낙엽 소리를 이미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심리 상태는, 즉 내적 고요는 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동요하고 있는 상태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 둘을 엮어서 나를 설명한 거 제가 좀 전에 보기에서 설명했던 그대로고요. 작품을 제대로 이해 감상했다면 요 1, 2번이 맞는 진술이라는 걸 파악했어야죠. 자,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그렇겠죠. 왜? 생각해봐요. 거기 중략 이후에요. 그래가지고 뭐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어쩌고 얘기하면서 거기 그 중략 이전 부분에서 가보니까 옛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중략이 뭐 몇 줄이나 중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략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을 하면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기 때문에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이 옛집을 돌아보고선 그래서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 즉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 할 때 이 사물이라는 게 아까 우리 봤지만 그 집의 옛집,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한 그 옛집에 여러 가지 뭐 구성 요소들, 거기에 얽혀 있는 추억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걸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 심리적 평정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슬픔이 더해가는 거 아니겠어, 마음속에. 그럼 그런 얘기는 맞는 얘기겠죠, 3번은. 그쵸? 그 다음 4번 갑니다.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 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 그랬죠? 필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문의 맨 끝에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했잖아. 그때 고요함에, 그죠? 외적 고요에다가 고요함을 또 더하니 내적 고요를, 그죠? 두 번째 고요함이라는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4번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어. 진정한 고요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추구, 지향을 얘기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 그랬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기는 이미 주변이 다 고요한데 뭐한 고요를 여기다 또 갖다 내거니? 라고 하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아니지. 자, 봐요. 이 뒷부분 생각하지 말고요.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이 누군가가 내적 고요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야, 여긴 이미 고요한데 뭔 고요함을 또 내다 걸어? 이런 사람은 고요함이 외적과 내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필자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고요함인 내적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41번 갑니다.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이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39번, 40번, 41번 다 어려워요. 42번 정도만 답이 아주 뚜렷하게 좀 쉽고요. 38번도 여러분 그다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트가 그 세트에 달려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 문항 수도 물론 많지만.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제외를 해버리면 돼요. 자,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가에는요, 머리가 막 헝클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긴 있어. 근데 다에는 그런 게 없지요. 그 다음에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났다. 둘 다 오래된 것 말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하고는 관련 없어요. 오히려 다는 새로운 것보다 오래된 것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옛 집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 가서 다시 살고 싶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어쨌든 답이 될 수는 없겠다. 그죠?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났다. 자, 가는요 3위인공 아니에요. 하계에서 지금 지상의 시간을 살고 있어. 여기에서 부재하는 대상인 누구? 임을 떠올리고 있고요. 다는 어때? 지금 자신 있는 공간, 여기 이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 누구? 선친과 형제를 떠올리는 상황. 딩동댕 3번 답으로 고르셔야겠다. 자,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수능적 태도. 글쎄 3위인곡을 두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수능적 태도라고 하면 이거 안 어울리는 말이다.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인생은 유한하고 세월이 굉장히 빨리 흐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다소 과하게 설명했다고 칩시다.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기 지금 고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 글이 어떤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데 얘보다 더 적절합니까? 4번이? 말도 안 되죠. 5번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 3위인곡에서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대.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타인이라는 건 뭐 임일 텐데 임의 마음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명백합니까? 임과 내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에 대한 진술 같은 게 있나요? 임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좋아하게 됐다. 임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대목이 있냐고. 없단 말이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에서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 과거와 달라졌나요? 자기의 마음가짐이? 그 옛 집에 살던 때의 편액을 갖다가 걸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옛 집에서 지녔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42번 다시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그나마 이 세트에서 제일 쉬운 문제인데 봅시다.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 그죠? 고요함이 고요하게 됐으니까, 근데 더위를 이긴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내력을 서술한 거 맞죠?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요. 그건 봅시다. 중략 바로 아래에 있는 문단 같은 데를 보시라고요. 그럼 이제 과거에 인물이 이 필자가 경험한 그 아버지와 또 형제들 간의 일도 그렇지만 특히 이걸 만약에 과거 인물이라고 엮어가지고 그 행적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거기 각주 달고 있는 유중형의 옛일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겠다. 그죠? 그 행적에 비추어서 그 유중형의 옛일과 거기에 비추어서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 나와 형제들과 선친에 대한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딩동댕 맞네. 그 다음에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요. 여기 명백하게 다시 살고 싶어 하는이라는 부분이 틀렸다는 점이 분명하네요. 왜? 거기서 뭐라 그랬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함으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틀린 부분을 아주 쉽게 분명한 오진술의 대목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 인간사라는 게 많이 변했어.
벌써 바뀌어 사물에 대할 때마다 슬픔만 더함으로 여기 살고 싶진 않고 마땅히 임원의 집털부와 새로 집을 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맞네요.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아까 제가 이 논리를 주목해보자 그랬는데 그릇하고 비슷한 부류이긴 하지만 그릇의 부류가 아니라 사람의 부류로 도달하게 되는 논리적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옛집에 대한 그리움,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대목이 나오니까요. 자, 5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요 세트요. 지문도 길었죠. 문제도 5개나 달려있죠. 그리고 딱 그 문제들이 전부 다 또 어렵기도 했죠. 대부분의 문제가 요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한테 제일 곤혹스러운 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쪼개서 제대로 못 풀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세트 현대시 세트 3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 역시 가는요. 수능 완성의 209쪽이군요. 209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제가 3강에서 찍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적중을 했습니다. 자, 4개 적중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가 작품입니다. 이용학의 그리움이고요. 이 멋진 시, 단순하고 소박한 진술 속에 담겨있는 절절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우리 함께 감상했었죠. 기억나시죠?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 눈, 한방눈이라는 것은 뭐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자기 고향의 뭐랄까 대표적인 그 북쪽에 있는 추운 지방인 자기의 그리운 고향을 진짜 그 고향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진실되고 대표적인 풍경을 만들어주는 소재가 되겠지. 그리움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이게 이제 함경도에서 제일 험한 그 철길입니다. 백암과 무산인가 두 지역을 잇는 그 철길인데요.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갔어. 그 험한 철길 위에 느릿느릿, 험한 길이니까 느릿느릿 갈 수밖에. 그런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그러면 이제 이게 산골 마을이란 얘기고,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그랬거든요. 자, 너는요, 이 산골 내 고향 마을에다가 남기고 온 대상이야. 가족인지 사랑하는 뭐 여인인지 모르겠으나 이 너는요,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그 대상 전체의 고향 전체와 너도 그 일부겠지. 고향의, 그러니까 이 화자가 느끼는 강렬한 그리움의 대상의 일부이면서 또 그리움의 원인의 일부이기도 할 겁니다.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라고 했어요. 눈을 복된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기고 온 너한테 지금 그 마을에 쏟아지는, 내 고향 마을에 쏟아지는 눈이 복된 눈이었으면 좋겠어. 아름다움과 평화가 함께하는 그런 눈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엔 담겨 있는 것이고요.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자, 잉크병이 얼어드는 이렇게 추운 밤입니다. 무슨 김치독이 얼어드는으로 하지 않고 잉크병이 얼어드는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어? 이게 이 작중 화자가, 시적 화자가 말하자면 글 쓰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잉크병 얼어드는 이런 추운 날 밤에 어쩌자고, 왜 나는 잠이 깨어서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사실 이거요, 이 여는요, 문법적으로는 비문이에요. 말이 안 돼. 근데 문법에 어긋날 만큼 강렬한 그리움의 여운이 여기에 팍 담겨 있는 거지. 여기 아마 그리운 곳, 차마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지. 차마 잊을 수 없는 그리운 곳,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러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이 안에 담겨 있는 말로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간절한 그리움이 여기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러면서 수미상관으로 의미를 강조하면서 시가 끝났습니다. 자, 이용학의 그리움이고요. 북방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이용학의 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보통 유이민의 정서, 한스러운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을 많이 우리한테 시로 남겨준 귀한 시인이죠. 자, 다음은요,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2, 그 언덕이라는 건데요. 마음의 고향 연작 중에서 두 번째 작품입니다. 요 연작은 시험에 꽤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작품 가운데 이건 지금 낯선 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그다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자, 내 마음의 고향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 이래가지고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내 고향에 대한 그 향수를 다룬 거야, 그렇죠?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그랬습니다.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렇죠? 왜 안 잊히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뭐 향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안 잊히는지를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자기 고향이니까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왜 그것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살에 긴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밭 이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아마 고유명사일 겁니다. 대부분. 가름쟁이라는 곳에 살에 긴 우리 밭이 있고 그 건너에 논실 이센 밭이라고 부르는 밭이 있었나 보지. 이게 뭐냐 하면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 요 곳이 어딘가 하면 이게 그곳이야. 아시겠죠? 자기 고향 마을. 이 장소, 고향 마을 중에서도 특히 요 밭들이 잊혀지지가 않아. 자, 훗날 나 중학생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게 특히 그곳이 고향 전체 중에서도 특히나 요 밭들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진술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곳을 지나다녔어. 어떻게?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면서 중학생 되어가지고 막 학교를 가고 집에 오고 했단 말이야. 특히 이제 이슬이 무릎에 젖을 때면 아침에 등교할 때 주로 그랬겠죠. 아침 이슬이니까 이제 하교할 때는 이때는 이제 다 마르고 없었겠지. 근데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그럼 가을이었는지 여름날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지만 사실 이 진술 속에는요. 이게 여름이냐 가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 고향 마을에서의 이 밭의 가을은 어떤 가을이었는가 하면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름은 어떤 여름이었는가 하면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이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여름날 또 내실 있는 가을이고 이러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공간을 되게 아름답게 또 충실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 화자의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같은 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아랫 냇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여기가 뭐라고? 이 밭들. 그죠? 그곳입니다. 그곳이고요. 그쵸? 자,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있어요. 그럼 이웃 사람들이지, 그죠? 여기 논실이라는 곳에 안악내인가 봐요. 논실댁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있네요. 딸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밭 사이로 그네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냇가에 소 고삐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정확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항을 놓고 있었는지 가재를 쫓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녀들이 그렇게 커다란 웃음들을 웃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죠. 사실은 노동하고 있습니다. 밭 매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커다란 웃음들을 웃던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 그 공간을 특징 짓는 어떤 아름다운 요소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땠는가 하면 그때 소 고삐를 풀어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소 먹이는 일 같은 거 옛날에 애들이 농가에서 심부름으로 자기 맡은 일로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야, 소 좀 먹이고 와. 그럼 가가지고 소 풀어놓고 자기는 이제 뭐 물고기 잡고 어쩌고 가재 쫓고 이랬던 거지. 그랬던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스와르르 스와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아, 청청이 푸르던 하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섬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들꽃 싸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그랬어요. 그럼 지금 봐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무슨 소리 또 여기 무슨 소리 막 있습니다. 청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그것을 막 스와르르 스와르르 까르르 까르르 같은 의성어를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했고 또 하나 되게 인상적인 시각적 이미지도 등장했어. 그죠? 자, 무슨 소리가 들렸어. 근데 그게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고개를 들어요. 근데 고개 들면 거기에 감탄사가 나와. 청청이, 맑고 푸른 그 청청이 푸르던 하늘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시야에 가득 차는 그 아름다운 가득 차 있는 청청한 하늘을 딱 인상적으로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무섬증이 들었다는 말은 뭐 맥락상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글쎄 몰라. 설명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무섬증이 들었겠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거에 겁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쎄 이거 말로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라고 얘기했던 거기에 탁 쳐들었을 때 시야에 가득 들어오는 이 파란 하늘이 주는 어떤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뭔가 웅장한 대상, 자연의 큰 거대함으로부터 느껴지는 숭고한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사실 미적 특질로 따지면 숭고미 같은 건데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의 어떤 한 경치가 있어요. 숭고미입니다. 숭고한 아름다움. 그럼 그게 어떤 면에선 무섬증이라고도 두려움과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 무섬증을 느껴가지고 언덕 위로 막 달려 올라갈 수 있겠지, 어린애가. 그죠? 그럼 거기에서 들꽃 싼 향기 속에 여기는 지금 청각도 있고요, 시각도 있고요, 후각도 있네. 그쵸?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 목소리와 또 그 딸들의 영자영숙이 순이미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막 들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요 소리들,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물살을 해지는 소리 같기도 한 이 소리의 정체는 뭐였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섬증이 들게 만든 소리일 수도 있고요. 분명하진 않은데 맥락상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물살 해지는 소리 같기도 했어. 그런데 이걸 만약에 쭉 이어서 읽는다면 그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막 올라갔더니 달려 올라갔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 그러면 내가 아까 잘못 들은 이런 소리로 들었던 소리가 알고 보니 논실댁의 목소리, 그 딸들의 웃음소리였나 보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맥락상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자, 가을 들판에 막 곡식들이 익어갈 거 아니겠어요. 또랑또랑 익는 냄새. 그럼 뭔가 이 가을이 아주 야무지게 여물어가는 그런 그 인상으로 이 자연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잔돌에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그럼 이건 잔돌에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농사 짓느라고 밭 메고 이러느라고 그런 소리겠죠? 왜 그곳이 자꾸 안이 치는지 몰라. 나는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이 얽매여 있는, 거기 얽혀 있는 곳인데 어떻게 잊혀지겠냔 말이야. 안 잊히죠. 그죠?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를 몰고 돌아오는 건 어린 날 그때 그 밭 근처로 소 몰고 돌아올 때의 이야기고요. 나중에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혹은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더 커서 머리가 굵어지고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가게 되고 어디 타지로 도시로 직장을 얻어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객지로 갔다가 고향에 돌아오고 어쩌고 할 때 뭔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그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서 있곤 했던 바로 그곳이 잊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진 시네. 어렵지는 않고요. 43번 갑니다. 가에 대한 이해, 그리움입니다. 이용하게 그리움.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자, 눈이 오는가 쏟아져 내리는가로 1년에서 자, 눈이 오는가 그 다음에 이행에선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했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 이 뭔 거부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힌트 빡 준 거잖아요. 틀렸어 라고. 그리움의 대상인데 고양이 무슨, 이 고양이 내리는 눈이 왜 거부감입니까? 돌아간과 달리는 대응을 활용하여. 자, 돌아간 거는 이연해 보니까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철길이고요. 달리는 그 철길을 달리고 있는, 백무선 철길 위를 달리고 있는
검은 화물차입니다. 그러면 그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한대요. 이게 왜 긴장감이야? 이게 요거는 철길이고 요건 열차라면 여기 두 대상은 철로와 열차인데 그 사이에 무슨 긴장감이 있어. 말도 안 되죠.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해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대요. 지금 기차가 느릿느릿하나마 밤새워 달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적인 이미지겠습니까? 눈도 펑펑 쏟아지고요. 그런 풍경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추운 날씨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펑펑 이런 추운 날에는 저 북쪽에 있는 내 고향 마을은 엄청나게 눈이 쏟아질 텐데 라고 생각해 보는 거거든. 이게 지금 현실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 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냈다. 이 애달픈 심정은 고향, 저 멀리 있는 북쪽 내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러니까 답이 5번에 가장 적절한 걸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나머지는 전부 완전히 틀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집어넣어 놓아서 난도를 좀 낮춰준 그런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봅시다. 자, 기억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그랬을 때 꽝꽝이라는 말, 지금 여기 의태어, 의성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음성 상징어 같은 것들을 매개로 한 출제 요소로 삼은 문제인데요. 재밌는 문제인데 꽝꽝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럼 봐요.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는 이렇게밖에 더 설명이 안 되겠어. 그냥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죠? 내실을 갖춘 단단한 결실을 이뤄내는 가을의 특징을 설명한 거고, 니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쏴르르 쏴르르 그랬는데요. 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 이때 느꼈다는 건 뭐 착각했다거나 그걸 뭐 그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겠네. 그런 경험을 부각하고 있대요. 맞나요? 자, 이 문제요 되게 얕고 살짝 교묘한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내용을 제대로 그 진술, 시적 진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요. 지금 니은은 그 서르르 그 부분은 뭐냐면 그 위행과 그 행은요 뭐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의 정체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 밑에 나오는 리을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는 까르르 까르르 같은 소리였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했단 말이야. 여기에 A와 여기에 B를 뭔가 어떤 소리가 있는데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했다고 그런 진술이지 A를 B로 느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답이 2번이요. 됐죠? 잘못 착각하면요. 그 구절을 명확하게 읽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교묘한 함정을 팔았죠. 자, 디귿을 활용하여 그랬는데 디귿이 뭐냐면 청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 자, 청청하다는 건 말 자체가 매우 싱싱하게 푸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아까 했죠. 압도적으로 펼쳐지는 이 어마어마한 푸른 하늘, 와락 시야를 가득 채우는 그때 정서적인 감동을 느꼈던 거야. 그죠? 자, 3번 맞고요. 4번 갑니다. 리을을 활용하여 그런데 리을이 뭐냐 하면 리을이 까르르 까르르예요. 그럼 봐. 무섬증의 언덕을 달려 올라갔죠. 그랬던 유년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이 까르르 까르르였잖아. 그 논실댁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까르르 까르르로 직접 지칭된 건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였거든. 그러면 이건 밝은 웃음인 거 맞지요. 여기서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이웃들의 밝은 웃음소리 맞죠? 그 다음 5번인데요. 미음을 활용하여 미음이 뭐냐면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유년의 화자가 이제 과거 기억 속에 곡식이 익어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요게 미음이 뭐야?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건 사실은 이 5번 선지에서 여기 또랑또랑은 1번 선지에서 기억 그 수수알이 꽝꽝 여물던 그거하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실을
거두는, 결실을 거두는 내실 있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의 그런 인상 같은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곡식이 익어가는 들녘의 인상을 또랑또랑 익는, 가을들이 익는 냄새라고 했으니까 지각명을 부과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44번 문제의 경우 2번의 요 얕은 함정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수능의 마지막 문제 45번이네요. 보기를 달고 있는 3점짜리가 나와 있어서 조금 부담됐을 겁니다.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가시도 나시도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 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용학의 시 가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자 보세요.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 이때 가족이라는 게 이제 너를 남기고 온, 이럴 때 그 너에 해당되겠죠.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그게 이제 가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이시영의 시에서 나 말이에요.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왜 잊히지 않는지 몰라 이렇게 진술하는 그런 공간이죠. 나에서는 이웃들, 누구? 논실댁하고 딸들, 뭐 영자, 또 뭐였죠? 영숙이, 또 뭐였나요? 수님이, 이런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44번 문제에서 1번 선지나 5번 선지 같은 것들하고도 관련 있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죠? 이제 그 가을에 결실을 거두어가는, 여물어가는 뭐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가는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한방눈은 당연히 겨울의 이미지죠.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 아까 깨꽃 나오는 부분이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었나? 기억 바로 아래줄인데요.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고향의 모습을 나는 그리고 있고, 가는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1년에서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는 험한 벼랑 넘어 산 사이라는 위치, 그럼 험한 벼랑, 거기를 막 굽이굽이 돌아간 그 백무산 철길 위 얘기했었고, 산과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두고 온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얘기했어요. 이 궁벽함 같은 말들은 여기서 나왔죠. 궁벽한 산촌이다, 이렇게 그런 말로 나옵니다. 자, 그럼 나는 속옷비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준다. 당연하지. 이거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소 먹이면서 가재를 쫓고 있는, 더군다나 고삐를 풀어놓고 말이에요. 자,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여기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게 보기에서 나왔던 가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였죠.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려요. 논실댁, 영자, 영숙이, 또 수님이, 이런 이름.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을 보여준다. 당연하지. 이름까지 언급하는 그런 기억을 보여주잖아요. 4번,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했죠. 맞죠? 복된 눈 내리는 가라고 했죠.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자, 여러분 봐요. 이 답이 4번인데요. 왜 답이 4번일까? 잘 들어보십시오.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것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는 것하고는 서로 진술의 차원이 달라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가는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에, 지금은 이제 돌아갈 수 없지만 아까 보기에서 나왔듯이 지금은 뭐라 그랬어? 상실했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 그런 공간, 창작의 원천으로서의 그런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 그게 돌아갈 것이다 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간절한 그리움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을 막 그리워해. 간절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하고는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사별한 어떤 그 사람,
연인에 대한 뭐가 있다고 합시다. 그 그리움을 막 노래하고 있어. 그 노래에서 저승에 가서라도 재회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드러낼 수 있는 시도 있고요. 그러는 시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립다 그립다만 얘기하는 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는 말은 이 두 작품에 다 딱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겠지. 워낙에 그리우니까. 특히나 지금 나는요 이미 상실한 곳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고요. 가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거기에는 그럴까? 아마 그렇겠지. 가볼 수도 있겠지. 너를 남기고 왔고 너는 아마도 거기 아직도 있을 테니까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야만 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지금은 이미 너무 세월이 흘러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고향의 모습이지 이렇게 귀환에 대한 기대를 특히 나는 그걸 드러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 차마 잊을 수 없는 그리운 곳 맞네요. 그다음 나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귀환에 대한 기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라고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히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45번의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45번 문제까지 푸느라고 제가 이제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 친 학생들은 진짜 올해 수험생들은 여러분 다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태까지 진짜 더 고생한 학년이 없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일단은 시험 치른 학생들은 일단은 무조건 푹 쉬십시오. 충분히 힘을 회복할 때까지 좀 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향후에 진행될 일정 잘 따라서 현명한 지원 전략 세우고 목표로 세운 입시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을 미리 이제 들은 예비 수험생, 다음번이 내 차례다 하는 사람들은 이 수능이 물론 쉽지 않은 수능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선배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결국 자기들 다음번 차례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헤쳐나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아주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고 그 부지런히 공부하는 핵심적인 요령은 EBS의 개념 강의부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나중에 파이널 체크 포인트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EBS 커리큘럼 안에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열심히 도와줄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또 한 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1부부터 6부까지 열심히 해설 강의 들어준 여러분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